오늘은 먼저 올해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돌아보고 차기 총선을 앞둔 호남 민심의 향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집중 유세.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이른바 2030 세대를 공략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는 상처만 남긴 채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를 보인 호남 민심은 대선 패배에도 달라지지 않은 민주당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15% 이상을 득표하며 선전했고 27년 만에 첫 보수정당 비례대표 광역의원도 배출했습니다. 대선 패배 논란 속에 당대표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광주를 찾아 호남 달래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자식 같은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지 정말 냉정하게 있는 대로 지적하고.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아직까지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호남 민심은 한마디로 이제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도 호남 민심의 변화 요구들을 민주당과 다른 여타 제도권 정당들이 얼마나 담아내느냐에 지지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되는 2023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을 향한 호남 민심의 경고는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만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도 변화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최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시정 9호로 내세워 출발한 민선 8기. 6개월 안에 답을 내기로 한 이른바 6가지 현안은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립이 현대와 신세계 사업계획안 제출로 탄력을 받았고 어등산 관광단지 소송도 매듭지었습니다. 인공지능 영재고와 인공지능 2단계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국비 성적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건 사업들을 추진하고 기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공약이던 수소 트램은 예산과 법적인 문제로 한 발 물러섰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시의회와의 갈등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민선 8기에도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영록 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6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흑산공항 사업이 또 해를 넘기게 됐고 국립의과대학 유치도 답보 상태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전략산업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새해에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현안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시화될지가 관건입니다. 7대 공약 15개 과제, 어떤 중앙정부로 움직여서 그 계획들이 이 낙후된 우리 지역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도 민선 8기 추진 동력의 핵심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4바퀴 수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장과 의회와 주민과 공무원입니다. 어느 한쪽이 바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기 시작하면 그 전체 수레 자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와 함께 2년차를 맞는 민선 8기. 균형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째, 올해도 코로나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2020년 2월 4일입니다. 하루 한두 명에서 시작해 올해 3월 말에는 하루 3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를 볼까요? 광주는 84만 3천여 명이고 전남은 94만 800여 명입니다. 2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따져보면 광주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전남은 15번째로 낮은 편입니다. 코로나로 광주에서 769명, 전남에서 834명이 숨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제한하면서 경제 부문 타격도 컸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한 취업 상황을 보면 올 상반기 전남은 전국 평균 정도, 광주는 평균 미달입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감소세로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나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장애인과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연말 기획, 오늘은 코로나19가 들이운 그늘을 취재했습니다. 한산한 광주 충장로, 임대를 써붙인 빈 점포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문을 열고 있는 점포들도 근근히 버티는 실정입니다. 매장은 큰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코로나19가 짓누르는 무게는 큽니다. 취약계층 지원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물가는 껑충 뛰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먹는 것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너무 기력이 없어요. 가서 뭐 10,000원짜리 이하가 없어요. 문을 자주 닫았던 학교. 공교육의 영역이 축소된 만큼 교육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웃고 떠들고 공부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학교에서는 비대면에 익숙해진 이른바 코로나 학번이 어느덧 고학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T나 MT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하고 이제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학교를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새로운 대학교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적었고 코로나19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우리를 괴롭힐까?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염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증도나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예방접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코로나 3년째, 코로나19는 올 한 해도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부터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까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상층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는 것처럼 먼지랑 파편들이 날아오면서 건물이 불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 신축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에 부실 시공, 날림 공사,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39층 바닥 슬래브 시공 시에 구조 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수사 11개월 만에 시공사와 감리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지지부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요구했지만 행정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배상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상황. 이후 38층짜리 건물 철거라는 난제가 남았습니다. 철거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해 2년, 재시공 준공까지는 이후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얇은 벽체는 압세 공법을 사용하고 기둥이나 내부 코어 부분은 이제 부재 단면이 크기 때문에 압세가 안 되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라는 공법으로 부분 잘라내서 철거하게 됩니다. 일하다 죽는 산재 사고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여천 NCC 공장에서 열 교환기를 청소하던 노동자 4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고 지난달에는 광주 평동산단의 2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계가 잡힌 올해 9월까지 깔림과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로 숨진 광주와 전남의 노동자들만 54명입니다. 지난 6월엔 완도에서 충격적인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살 딸과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실종 한 달여 만에 바닷속에서 주검으로 인양, 수습됐습니다. 차량 인양은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삼구를 하긴 했습니다. 경찰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를 받는 조 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광주 교육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했는데요. 고등학생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빼돌리는가 하면 일부 교사들은 시중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서 출제한 일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과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취재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4년 전 행정실장이 학부모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지난 7월 시험지가 또 유출됐습니다. 2학년생 2명이 보안이 취약한 교무실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교사들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해킹해 빼돌린 겁니다. 학생들은 바로 퇴학당했고 최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최종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은 계속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법인 측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 앞전에 터진 사건이 훨씬 더 좀 컸지 않습니까? 예, 그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징계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점 등이 계속 이러한 사립학교 비위 등을 일어나더라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다른 사립고에서는 국어 독서 시험 문제 절반이 인터넷 사설 문제은행에서 똑같이 출제됐고 최근 또 다른 사립고에서는 물리과목 중간 기말고사 시험 문제 대부분이 누구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EBS 수능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 지역 고교 68곳에서 재시험이 치러진 건수는 200여 건 안팎. 올해 1학기 재시험 건수만 117건으로 전체 고등학교의 72%에 달하는 49곳에서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최근 재시험 비율이 높은 까닭은 이 교사 수는 그대로인데 선택 과목 수가 증가해 교사 1명이 출제해야 하는 문제 수가 현저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원 수는 그대로거나 줄어 평가를 서로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학교는 여건상 물리학하고 지구과학 두 과목만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과목이 다 개설이 되면서 12년 만에 수장이 바뀐 광주시 교육청. 취임 직후 성급한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 추진으로 커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 과거 이미 각종 불법과 부정으로 신뢰가 추락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